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전국에 깡통 전세 주의보가 떴습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하죠. 매매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 집값이 떨어지는 요즘 80%를 넘어서서 90%에 육박하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는 어떤지,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집중 진단을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깡통 전세 위험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깡통 전세, 뭔가 이 전세금을 못 받는 깡통처럼 텅 빌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데요.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집값 대비 전세값이잖아요. 전세가율.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 깡통 전세 위험하다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한 3, 4년 동안 우리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가격도 또 따라 올라갔고 또 거기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전세 가격이 거의 뭐 9% 이상 정도의 폭등이 된 이런 상황에서 예. 이제 매매 가격을 따라가게 되다 보니 최근에 이제 형성돼 있는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70에서 80%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권리 확보를 위한 어떤 거를 좀 상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거래 가격이 좀 많이 빠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럴 예.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고 최근 국토부 발표에서 보더라도 그런 지역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되게 어려울 상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돌려받지 못하면 이제 깡통 전세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최근 들어서 그런 피해가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예전에도 좀 많긴 했는데요. 최근에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뭐 매매 가격이 주춤하고 있고요. 사실 전세가 올라도 매매 가격이 같이 올라가주면 사실 전세가율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예. 최근에 이제 가격이 주춤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세금도 뭐 좀 안정을 찾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게 아파트보다는 빌라에서 좀 많이 생기는데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한 50에서 70% 수준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서울도 거의 70%, 80% 수준이고요. 예. 인천이라든지 지방 뭐 중소도시들은 또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전세금과 그 대출금 합해서 집값이 70% 이하는 돼야 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대출 빼더라도 전세값만 80%가 넘어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세 제도에서 우리 채권, 전세 금액이 마지막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경매 넘어갔을 때 내 전세금을 우선순위로 지키는 건데 이게 80% 넘어가게 되면 일단 낙찰가율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전세금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이런 깡통 전세에서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감정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전세값을 건지질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경매 넘어가서 예. 내 전세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예.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 발생 뭐 통계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사고 금액이라든지 뭐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사고 금액은 이제 허그에서 발표하는 보증 사고로 볼 수 있다라면 네. 1,089억 원 정도에서 511건 정도가 8월 기준 누계로 잡혀 있는데 이 수치가 예. 예년에 비한다라면 증가 속도가 무지 빠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도 전세 보증 사고는 예. 연일 이제 좀 나올 문제의 소지가 돼서 이제 사회의 이슈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가격의 하락폭이 큰 곳은 전세가율이 이제 점점 비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서울의 이제 빌라는 81.2%가 되고요. 전세가율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62%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빌라를 비교했을 때는 빌라에서 사고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마찬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아파트하고 빌라가 다 둘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73.6%를 상회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 88.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신축 빌라, 특히 이제 신축 빌라라든지 소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입주하신 분들은 소유 관계라든지 모든 거를 좀 확인해서 사전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새로 지은 빌라 같은 경우에 뭐 거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개별성이 강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A 아파트, B 아파트 하면 딱 표준화돼서 거의 뭐 딱 시세, 전세, 매매 시세가 정해져 있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라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 기존 빌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거래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그 실거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실거래가가 나오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옆에 인근 지역에 뭐 3년 전에 했던 그런 사례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현장에 가보면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높게 부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분양가가 정해지면 뭐 전세금이 우리가 신축 빌라를 이제 실수요자들도 투자를 사지만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신축 빌라를 판매할 때 분양가가 3억에 분양을 하려고 한다면 전세를 한 2억 5천, 2억 7천 정도 맞춰서 3천만 원에 갭으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전세를 높게 받아야만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고질적으로 신축 빌라는 전세금을 좀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불투명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주변 시세, 적정 시세보다도 일정 부분 높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빌라가 신축 같은 경우에 정확한 거래 정보가 이제 없으니까 주변에 얼마에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세감이 높게 정해지는데 이런 지금 전세 보증 사고, 깡통 전세 위험이 주로 빌라에서만 생기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좀 확산되고 있습니까?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물건에 생기죠. 물론 꼭 빌라가 사고 유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빌라라든지 소형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이제 사고 유형들이 가장 이제 확률이 큰 게 뭐냐면 주변 시세가 없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전세 분양가를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1억이면 한 2억 원의 매매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1억 5천의 전세 가격을 내놓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정식적으로 광고는 낼 수 없지만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전보때 이제 이렇게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허그의 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안심 대출로 80에서 90%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 10%나 15%만 있으면 이 가뜩이나 어려운 곳에 이제 전세를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이제 집을 일단 전세 세입자를 드립니다. 세입자를 드리고 이제 대출까지 받아준 다음에 이 주택을 분양하는 분양업자는 우리 소칭 얘기하는 바지 사장을 바지 집주인을 이제 잡아서 바지 집주인한테 명의를 넘기는 집주인도 바지 사장처럼 안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알려지는 게 빌라의 어떤 전형적인 신축 빌라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사기 구조라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또 그렇게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권리 관계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특히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 어떤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현재 집주인의 어떤 그 소유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피스텔에서도 지금 이런 깡통 전세, 이런 사기 또는 피해가 늘고 있다는데 오피스텔도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오피스텔도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빌라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사실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워낙 높고요. 이게 뭐 갭 투자라든지 어떤 바지 사장을 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좀 어렵고요. 소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행사나 건축주들도 좀 영세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유착 관계, 현장 부동산 일부 부동산이겠지만 현장 부동산과 그런 바지 사장과 건축업자들이 좀 유착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게 서민 주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서민 주거 지역. 그렇죠. 뭐 서울 중심부, 강남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진 않고요. 뭐 500채 뭐 세모녀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외곽 지역들, 뭐 강서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보듯이 이제 색깔이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짙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 주거 지역들,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까워서 월세가 아까워서 전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외곽 지역에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을 보면서 외곽 지역에 이 좀 구체적으로 동 같은 데라든지 좀 지역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많은 피해가 일어난 걸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일단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네. 뭐 상위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이제 사기 사건이 많이 네. 발생하게 되는데 안산 사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111%나 됩니다. 거의 뭐 매매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인천 남촌동, 강서구 등촌동, 오산동, 영등포 일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전체적으로 다 100% 넘는 지역들이고요. 예. 응급한 지역들 외에도 굉장히 사례들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도 그렇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 많은 지역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특정 지역만 아니면 된다 이런 논리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해 주신 지역 중에 하나에 그 인천 미추홀구가 있는데 이 미추홀구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디 특별한 그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까?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지만 도시개발이라든지 이제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많고 그다음에 원룸 같은 경우도 제법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어떠한 빌라 집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가구 원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과다하게 월세라든지 이런 걸 땡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금 순환이 여의치 않게 되면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추홀구가 상당히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주목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대응책들은 이제 좀 더 이제 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약간 도시에서 이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정보의 전달이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내가 이제 이게 깡통 전세로 가지고 있는 집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비로소 몸으로 체험할 때는 임차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이거든요. 아니면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이제 그때 알게 되면 대응 방안이 이제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빌라들이 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인 좀 계도가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영업 행위를 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각자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과 같이 어떤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사고가 뭐 불보듯이 뻔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안타까운 사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심도 없이 살다가 당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지금 그런 이 순간에도. 분들도 굉장히 많죠. 제가 최근에 연락 받으신 분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6개월 전에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예. 자기는 이제 2억 원의 정상 계약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새로운 매수자 주인이 바뀐 매수한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내 전세금이 2억 원인데 2억 원에 집이 팔린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집 매매 가격이 1억 5천밖에 안 했던 겁니다. 1억 5천짜리인데 2억 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2억 원 전세금만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거래가 돼버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1억 5천 집인데 2억에 들어갔으니까 한 120% 이상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뭐 깡통 전세 뭐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터넷 확인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이렇게 뭐 100채, 200채 이렇게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부동산하고도 좀 짜고 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정확한 시세를 알려주지 않고요. 2억 원이 시세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당하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20, 30 세대들 사회 경험이 없고요. 전세 계약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현장 가서 그 이야기만 그대로 믿어버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2억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젊은 세대들한테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게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뭐 집값이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2억의 전세를 받았다면 그건 정말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집을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 집값이 천천히 떨어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 뭐 사기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만들어진 현상 중에 하나가 영끌 투자,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가 많이 성행을 했지 않습니까? 영끌 투자나 뭐 갭 투자자나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냐면 적은 나의 자본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놓고 본다라면 능력 있는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자본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갭 투자를 하신 분이 만약에 전세 사기가 아니라 이제 전세 문제에서 생겼는데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집값의 20%가 떨어졌다라면 그 임대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냐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자본 갭 투자를 하신 분은 내가 아주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서 전세를 이빠에 올려가지고 쉽게 얘기해갖고서 이제 집을 투자를 했는데 이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 되니 자금으로 이제 갭 투자 전세 계약을 이제 반환을 하려고 하보니 주택 가격은 떨어졌고 자기 자본은 얻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집값이 막 상승을 해서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집값이 상승해서 나는 이번 전세 보증금을 요 정도는 받아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이제 와서 그런 거는 뭐 큰 문제는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드러난 뭐 400채, 500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세 사기의 문제는 전부 다 무자본 갭 투자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듯이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뻥 터지게 되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 주인이 갭 투자를 하신 분일까?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좀 능력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뭐를 하는 이런 분들일까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또 틀려지는 겁니다. 정말 이 전세 피해를 사기를 당하신 분들 하늘이 무너질 텐데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우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잖아요.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그래도 안심하게 돌려받는 거죠? 일단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일단 전세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보증보험은 뭐 필수인 것 같고요. 아파트도 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증 금액이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허그 같은 경우는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까지 되고요. 7억? 수도권은 7억, 그 외는 5억. 그 외 지역들은 이제 5억까지가 되고 SGI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까지 되는데 여러 조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절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하기 전에 이게 사실 허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하고 계약 기간이 절반 남은 기간 내에는 가능은 한데요. 저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서류 심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집어넣고 거절이 되면 그 집은 계약 안 하는 게 맞고요. 오케이 승인이 떨어지면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축 빌라뿐만 아니라 소형 아파트들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연락 많이 받는 경우들이 이제 전세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2년 전, 1년 전에 계약했던 전세금보다도 더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임대인이라면 뭐 갭 투자를 하더라도 한 채, 두 채 하신 분들이라면 적금을 깨서 예금을 깨서 이렇게 반환할 수가 있는데 이게 5채, 10채, 20채
그 이상 이렇게 소자본, 저자본으로 이렇게 갭 투자하신 분들은 상환 능력이 안 되거든요.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다 보면 결국에는 디폴트 선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도 안심할 수는 없다. 가급적이면 전세 들어간다면 전세 보증보험은 저는 꼭 가입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데 혹시 세입자들 중 대부분 가입돼 있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현실은. 2021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한 20% 미만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전세보증 반환 보험에 대해서 가입한다라는 게 우리가 의무적인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아까워서 이제 회피를 하거나 또는 임차인의 전가를 하는데 임차인은 또 심지어는 그 돈마저도 아까워가지고서 또 가입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세 세입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제도 장치 중에 하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되거든요. 모든 의무화. 임대차 주택을 가입을 할 때는 이제 하고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예. 왜 2019년에 왜 전북 익산에 그 대학가 원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학생 113명하고 임대차 계약을 계약을 해서 보증금하고 이런 거 44억을 편취한 사건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 가서 그런 대학가 근처에 이제 원룸은 주로 이제 학기 초라든지 임박해서 계약이 되는데 학생들은 조금 싼 주택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쩌다 나온 주택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숫자가 작기 때문에 어떤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강압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기 계약하기 싫으면 말어. 다른 사람 줄 서 있으니. 예.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알아보고 이런 거보다도 당장 내가 계약을 해서 학교에 묵을 곳이 필요하니 일단 떡하니 계약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모아진 이런 사례들이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어떤 에스크로 제도를 좀 만들어서 에스크로 제도라는 건 뭡니까? 반환 보증이 승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완료쳐서 이제 반환 보증 보험을 동시에 진행시켰을 때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돈이 임대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삼자 계약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이 전세 보증 우리 전세자금 대출 이 부분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피해자는 전세자금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세입자는 받아가고, 저기 은행은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금을 띄일 필요는 없지만 결국엔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으로 대입연재를 해주는데 실질적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지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구상하거나 대신 갚아야 되는 어떤 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은 미회수가 되는 어떤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 공공기관이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도 보완 중에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허그가 거죠.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세입자에 돌려주고 나서 예. 임대인한테 받아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잠적해 버립니까? 안 잠적하거나 아니면 이제 회수가 불능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한 저기 511 사건 중에 이제 한 1,089억 원 정도, 1,09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보증보험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제도 보완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돈을 대신 갚아주되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예. 빨리 마련돼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외에도 우리 세입자가 좀 계약을 신경을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방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예방이 최선인데요. 일단 시세보다 전세가율이 시세 70% 이상, 80% 이상 넘어가면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맞고요. 7, 80% 넘으면 그렇죠? 의심하라. 보증보험 가입은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시세가 적정한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 한 곳만 들러서 그냥 가격을 듣고 이게 시세구나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두세 곳 정도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내가 들어갈 빌라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 전세 가격이 이게 적정 가격인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최근에 또 이게 세금 체납에서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그렇죠. 세금 체납되면은 우선순위가 세금 체납이 우선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선순위라도 안 되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를 해도 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우리가 최소 보증금만큼은 이렇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지불하는 게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낼 돈이라면 저는 보증금을 낮추고 그냥 월세 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적어도 신축 빌라나 빌라를 갈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세는 좀 하지 마셔라. 월세를 좀 많이 하셔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지금 뭐 전세금 대출 금리가 워낙 올라가니까 불가피하게 월세로 돌리는 분들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세금 뗄 수도 있으니까 월세를 조금 이제 권장하시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가는 게 가장 예.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월세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지금 전세보다 많이 급증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예, 이제 월세가 급증하는 것도 이제 저는 뭐 기관적으로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월세 증가는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발적 월세가 저는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억, 2억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 1억, 2억이라는 돈을 내가 모으기에는 예. 엄청난 노력과 이 땀이 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을 날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는 기간 동안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저울질 한번 해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일반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부담할 거냐, 내가 지금 월세를 낼 거냐,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월세가 조금 월세 증가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월세 거고요. 원하는 사람이 많을 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 가격이 조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 지수가 지금 101인가 102 정도까지 지금 이제 올라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월세 지수가 당분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월세는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는 그 월세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비율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지 월세 가격만 나홀로 치솟듯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월세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상될 수는 있지만 그 한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왠지 월세를 내면 돈을 날리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월세 전세 대출 금리가 높아져도 산뜻 네. 월세로 못 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제 전세의 이른바 월세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뭐 균형을 맞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당분간 옛날보다는 월세가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월세 산다라고 하면 좀 돈이 없나? 뭐 굉장히 좀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월세 산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뭐 부족해서 월세 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전세 살면 돈이 있고 월세 살면 돈이 없다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균형은 맞춰가는데 그렇다고 뭐 전세가 없어지고 다 월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 공존하겠죠. 두 가지 제도가 공존하기 때문에 네. 내가 유리한 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좀 의심이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댓글 하나 주셨는데 월세도 보증금이 비싸다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아마 월세도 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게 좀 많다, 뭐 반전세, 반월세 이런 걸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반전세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월세를 내고 이제 기존 전세에서 일부 보증금을 반환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전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도 매덕될 수도 있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리고 이제 월세 부담도 이제 상당 부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감내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비용은. 네. 자, 이 정부도 뭐 전세 사기 대책을 막는다, 피해자를 지원한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뭐 대책들이 조금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도 발표를 했고요. 정부도 발표했는데 서울시 발표 내용을 보면 뭐 정보 몽땅 사이트에서 높은 전세가율을 제공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적정 시세 조사 의뢰를 하면 이 가격이 적정한지도 확인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임차인한테 아까 그 세금 완납 증명서 같은 거 요구하면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요구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앱을 개발해서 뭐 여러 가지 전세가율이 높으면 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본인 자신이 이걸 막아야고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부 서울시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보완 대책들이 나오는 건 긍정적이지만 가급적이면 내 전세금 좀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긴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사정에 맞게 다시 한번 맞습니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을 땐 사후 약방문입니다. 네? 사기를 근절시킨다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전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를 투명하게 제공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임차인이 그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는 그 계약금이라든지 보증금들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가장 본질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 임차인들께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마치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정부가 피해를 구제해 준다라고 해서 내가 소송으로 하게 되면 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의 이제 생각들을 기대를 하고 하고 있는데. 조금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데, 일단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예.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못 받을 네.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길은 너무나 멀고 힘들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사기꾼들은 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는 부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중에서 하는 말이 돈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할 때에는 특히 사전 대책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시장에 이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전세 사기가 생기면 우리가 임시로 살게 해주고 거기에 앱을 빨아갖고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네. 세입자 스스로 잘 챙기고 계약할 때 권리관계 잘 챙기고 반환 보증금 잘 들고 우리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걸 듣겠습니다. 네, 깡통 전세 관련 현황과 대책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